네,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역 계약 파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시면 무역 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 성격이라고 했을 때는 낙성 계약, 분료식 계약 이런 네 가지 특성이 대표적으로 있었죠. 자, 1번을 보면 무역 계약은 분료식 계약으로 구두나 서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체결될 수 있다. 즉 반드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가 분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식이라는 거는 어떤 그 형식이라든지 양식을 요구한다라는 건데 앞에 불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런 형식이나 양식 필요 없다. 즉 계약서를 써도 된다. 근데 계약서가 아니라 구두도 되고 다른 증인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분료식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번 무역계약은 수출자는 물품 인도 의무를, 상대방인 수입자는 대금 지급 의무를 상호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모두 의무가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출 그리고 수입 관점에서는 각각 어떠한 의무가 생기는지 잘 나와 있죠. 다음에 3번에 일방의 청약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청약과 승낙만으로 무역계약이 완전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계약 성립 시점에서, 계약 성립 관점에서 봤을 때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청약을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완전 동의하는 승낙을 다시 청약자에게 보내주면 이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볼 수 있다. 틀렸죠? 약속된 조건이 이행되는 등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요물계약에 대한 설명은 이거예요. 약속된 조건이 이행되는 등의 반대급부가 있어야지만 성립한다. 이게 요물계약이라는 내용의 정의거든요. 근데 단순히 청약과 승낙만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할 때에는 낙성계약의 특징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 무역계약은 대가적 관계에 있는 계약으로 상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교환하는 유상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계약의 반대말은 무상계약인 거죠. 무상계약은 우리가 계약으로서 무역계약으로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2번 인코텀지 문제가 나왔죠.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에 FOB 조건은 해상 운송 전용 규칙이다. 맞죠?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항공 운송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FOB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인도, 위험, 비용 세 개의 분기점이 다 어디예요? 본선 적재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이걸 비행기로 옮기면 되느냐?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FOB 자체가 프리 온보드, 그래서 배 위에 올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도 위험 비용이 한꺼번에 이전되기 때문에 얘는 합의에 의해서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인코텀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바꿔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경우 화물이 지정 공항에서 항공기에 적재되는 시점에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자, 2번 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CIF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인도 위험은 동일해요. 뭐하고? FOB 조건하고. 대신에 비용 분기점은 어떻게 바뀌었죠? 매도인이 수입 항까지의 운임 그리고 보험을 부부해 줬었어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 이거 프로큐어먼트 이론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고요. 2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 FCA 부산 포트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부산에서 FCA 기준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부산, 즉 한국이 수출국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체결하고 매수인이 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매수인은 본선의 화물이 적재된 이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우리 FCA는요. 인도 조건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느낌이거든요. 분기점이 두 개가 있죠. 그 인도할 수 있는 시점이 첫 번째는 지점은 어디예요? 공장 인도. 그리고 제3의 장소의 인도. 근데 여기서 인도하든 다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해상보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요즘은 바다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비즈니스는 없어요. 여기 공장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고 여기 항구에 도착해서 공장이나 창고까지 가고 이렇게 앞 뒷단으로 운송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FCA 같은 경우에도 매수인이 본인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에 부보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서부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넣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 4번에 엑스웍스 셀러즈 웨어하우스로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수출 통관의 의무는 없다. 맞는 내용이고 물품을 수치용 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없어요. 엑스웍스 조건에서 위에서 보셨던 이 공장에 대한 개념이 또 나오죠. 엑스웍스에서 물품을 공장에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공장 내에 인도 장소를 지정을 해서 물품을 가져다 놓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설명은 어디에 대한 설명이에요? FCA의 공장 인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거 잘 구분을 하세요. 엑스웍스에서는 적재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3번에 인코텀즈 2020의 분류 및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을 보면 FAS, 우리 Free Alongside Ship인데 저 FAS 조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뭐냐면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서 그래요. 지정 선적 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물품이 놓인 때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에 FOB 조건은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매도인이 보험계약 체결할 의무가 없죠. 그러면 반대 관점에서 매수인은 FOB 조건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죠. 여기서도. 우리 E 조건이나 F 조건 그리고 D 조건 다 어때요? 의무가 없어요. 보험계약을 체결해야만 된다. 상대방에 대해서 보험을 체결해줘야 된다.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해당 운송 구간상의 리스크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불안하면 본인의 판단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의무이다, 의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잘 발라내셔야 돼요. 자, 근데 이 FD 조건 말고 C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C 조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CPT, CFR 이렇게 하나를 분류할 수가 있고 CIP, CIF 이렇게 하나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C 조건 중에서 CPT나 CFR은 여전히 보험 가입 체결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CIP나 CIF는 누가 누구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해 줘야 돼요? 매도인이, 셀러가 바이어의 리스크. 이미 얘네들은 선적지에서 인도하면서 위험이, 리스크가 매수인에게로 넘어갔죠. 그러면 이 해상 운송 구간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여전히 매수인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혹은 여기에서 리스크가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매도인이 누구의 위험에 대해서? 매수인의 리스크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해줄 의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인지 아니면 본인의 판단하에 가입하는 건지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2번도 맞고요. 3번에 CIF 조건은 항공기 등 복합 운송 방식을 취할 경우에도 적하보험을 부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CIF 조건은요. FAS, FOB, CFR, CIF. 인코텀즈에서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은 무슨 조건이에요? 해상 내수로 조정 조건이에요. 지금 얘를 항공기 등 복합 운송 방식을 취한다? 여기서부터 틀렸죠. 답은 3번. 4번의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입 통관을 모두 수행하고 DDP 조건은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이었습니다. 반대로 XWOX 조건은 매도인의 최소 의무 조건이었죠. 모두 수행하고 관련 세금도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통관 의무 그리고 관련된 부대 비용들 모두 매도인의 부담이다 라는 거였죠. 대신에 DDP 조건에서 하나 빠지는 게 뭐였어요? 특징적인 게 도착지에서 양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즉 양하 준비 완료된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었죠. 거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시에 맞는 인코텀즈의 조건으로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한국의 수출자 A와 미국의 수입자 B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A하고 자, B는 스마트폰 3,000대를 인천공항 터미널까지의 배송비와 인천발 항공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A가 본인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어디까지 가요? 인천공항 터미널까지. 여기서부터 자, 뭐 인천공항이긴 하지만 제가 설명 편의상 여기다 그릴게요. 이쪽까지 가는 비용이에요. 여기 비용. 그 다음에 인천발 항공 운송비를 부담한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항공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나 수입자 B가 조건을 변경하여 ICC A 조건의 적하 보험료도 A가 부담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하나는 내륙 운송비, 두 번째는 항공비용, 세 번째는 적하보험 비용. 그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1하고 2까지만 고려했을 때에는 어떠한 조건도 괜찮아요? C, P, T 조건도 괜찮아요. 보험에 대한 내용이 매도인의 의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내용이 추가가 되면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A가 수용했다라고 하니까 얘가 1, 2, 3을 모두 고려했을 때에는 C, I, P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사실 뭐 인코텀즈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원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보다 사실은 더 세분화돼서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정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정도의 내용만 보시고도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내용 구분이 명확하게 되셔야 돼요. 11가지 조건이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A부터 그 첫 번째 조건부터 11번째 조건까지 다 중복되어 버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조건에 들어가는 특별한 문구만 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구분되셔야지만 이런 문제들도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ICC A에 대한 내용이 딱 나오자마자 아, 이거 CIP구나 이렇게 답을 고르실 수가 있었겠죠. 자, 5번입니다. CISG 조건. CISG죠. 매수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CISG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대해서 리스트업이 쭉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타이틀만 보더라도 이게 매도인이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매수인이 쓸 수 있는 건지가 구분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매수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를 골라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에 대체품 인도의 청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품을 나한테 달라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죠? 셀러하고 바이어가 있는데 물건을 받았어요. 근데 물건상에 계약상 일치하지 않는 하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건 대체품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반대 관점에서 매도인이 쓸 수 있는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매도인은 본인은 돈 관련해서 받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물건을 하나 더 달라, 대체품을 달라 이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만 보더라도 이거는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맞구나 라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죠. 답은 1번이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번에 손해배상의 청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바이어한테 돈을 대금 지급을 약정된 기한 내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바이어 입장에서도 셀러한테 물품을 예정된 기한까지 못 받았어요.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통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계약의 해제 이것도 양 당사자가 다 할 수 있는 거고 4번의 계약대로의 이행 청구 왜 돈을 지급하지 않느냐? 빨리 지급해줘라. 왜 물건을 보내주지 않느냐?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특정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는 공통 구제수단입니다. 답은 1번. 다음에 6번에 또 CIS죠. 규정하고 있는 승낙과 계약의 성립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에 승낙의 과정을 생략하고 피청약자가 바로 청약의 내용을 실행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의사실현에 의한 성립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승낙의 과정이 굳이 필요 없는 양 당사자가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거래해오고 있는 당사자. 굳이 뭐 승낙 행위 없이 우리는 뭐 청약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자. 왜냐하면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 거죠. 자, 다음에 2번. 사전에 양 당사자가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침묵 혹은 부작위 자체만으로 그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침묵했다. 청약을 받았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승낙으로 보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해 놓을 수는 있어요. 무조건 청약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되는 걸로 하자. 그러면 침묵이나 부작위 자체만으로도 승낙이 성립되는 걸로 간주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특별히 정함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 거고요. 자, 3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으로 본다.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뭘로 봐요? 청약의 유인으로 봤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단지라든지 아니면은 TV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청약의 유인입니다. 대신에 여기 단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청약이 아니라 이거는 청약의 유인이고 이 청약의 유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거는 어떤 거냐? 청약의 유인, 즉 전단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청약입니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한, 즉 청약도 청약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4번.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적 조건이나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CISG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청약하고 승낙은 내용이 똑같아야 된다. 그런데 승낙을 할 때 아주 실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부가적인, 부수적인 부분들에 대한 조건 변경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금 결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시기
물품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해당 계약에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이게 변경되지 않아도 아무런 어떤 차이가 없는 그런 조건의 내용들은 부가적인 그리고 상이한 조건이라고 해서 승낙으로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청약자가 보통 셀러고 피청약자가 바이어잖아요. 이 청약자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하고 싶어요. 근데 뭔가 계약 어떤 중요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사소한 조건 변경 이런 걸 거절한다? 계약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계약을 하고 싶은 주체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7번에 무역계약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쭉 보면 1번에 일반적인 법 원칙 및 조리가 나왔고 2번에 당사자 간의 합의, 3번에 국제무역계약법상 강행 규정, 그 다음에 4번에 국제상관습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CISG, 인코텀즈 이런 것들은 당사자 합의가 훨씬 더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이나 협정이기 때문에. 협약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뉴욕 협약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외국 중재 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있죠. 그런 것들은 채약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내용을 따르겠다라고 가입까지 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적으로 딱 정확하게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든지 법 내용 이런 것들이 더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우선하는 거예요. 얘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일반적인 법이나 원칙 조리, 당사자 간 합의, 국제상관습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로 적용되는 거는 당사자 합의가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용되는 거는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상관습. 그리고 마지막이 일반적인 법 원칙 및 조리예요. 이거는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행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합의가 없을 때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매매 계약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 자, A. 청약은 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이 매도인이 청약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청약자를 설명을 할 때 보통 매도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기는 해요. 현실에서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청약자가 반드시 매도인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즉 매수인도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구분한다면 청약의 종류를 보면 매도인이 하는 경우에는 매도 청약이라고 하고요. 매수인이 하는 경우에는 매수 청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매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내가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면서 청약을 보내는 거고 매수 청약은 내가 물건을 구매하겠다라고 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청약이라고 했을 때에는 매도 청약을 얘기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고요. 매수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어가 있어요. 주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싶으면 청약한다라는 내용보다는 주문한다라는 내용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문에 대한 내용이 이걸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청약이라고 했을 때에는 매도 청약을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약의 종류는 매도하고 매수 청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점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매도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매도인의 B, 매도인의 청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매수인이 보낸 purchase order, 구매 주문서죠. 주문서라고 볼 수 있으며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으므로 계약은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셀러가 바이어한테 청약을 보냈는데 얘가 승낙의 형식을 띤 뭘 보낸 거예요? 주문서를 보낸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자, C. 인코텀즈 2020은 운송업체와 수출업체 간 분쟁 해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인코텀즈에는 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이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없어요. 다음에 D. 선적 수량과 선적 횟수가 미리 정해지며 보통 매 회의 선적분이 균등하게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할부 선적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물건 구매할 때 보면 좀 비싼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불로 거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할부 결제를 좀 하는 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적 횟수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수량이 정해지게 되면요, 할부 선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할부 결제를 할 때도 보면 예를 들어 1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걸 4개월 할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납부를 해요? 1월 달에 25만 원. 2만 5천 원. 그 다음에 2월 달에 2만 5천 원. 이렇게 균등하게 납부를 하게 되죠. 할부 선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균등하게 보통 선적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D는 맞는 내용이고, 자, 2항의 인코텀즈 2020에서 보험 가입 조건은 당사자 간 자율사항으로 광범위한 담보 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광범위한 담보 조건으로 부보하는 내용이 뭐예요? ICC A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ICC A 무슨 조건이랑 연결이 되죠? CIP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규정은 있습니다. F.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매도인, 매수인 양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 구제 수단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 해제도 손해배상의 청구도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으로만 고르면 A, B, D, F였으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무역계약의 주요 협상 조건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으로만 묶인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선화증권은 전 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선화증권에 의해서 포괄된다면 우리 스루비엘, 통운송비엘이라고 얘기했어요.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물품이 컨테이너 등에 선적되었다는 것이 선화증권에 의해서 증명되는 경우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될 수 있다. 왜 그래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환적 과정이 필요해요. 그거를 막겠다? 그러면 아예 무역 거래를 못하게 막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합니다. B, C, A, D, Cash Against Document와 DP는 동시지급 방식이며 DA는 유전스 LC와 마찬가지로 후지급 방식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Cash Against Document는 수출국에서 서류 받으면서 대금 지급하는 거고, DP는 수입국에서 수입자가 추심 은행을 통해서 서류를 받으면서 대금 지급하는 거고, 동시지급 맞죠? DA는 뭐예요? 수입자가 서류를 받으면서 인수의 행위를 하고 나중에 돈을 주는 거, 후지급. 유전스 LC도 기한부죠. 나중에 돈을 주는 거예요. 둘 다 후지급 방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B도 맞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C. 당초 계약대로의 이행이 심히 곤란해져 계약의 본질적 변경이 불가피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force majeure clause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 둘 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걸 걱정해서 만들어 놓는 조항은 맞는데 force majeure는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따른 면책 조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하고는 맞지 않죠. 얘는 뭐예요? hardship clause. hardship clause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orce majeure하고 hardship clause하고의 효과 면에서 차이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였죠? force majeure는 양 당사자가 면책되는 거, hardship은 이러한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본질적으로 변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맞춰서 계약을 변경을 해서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하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면책과 유지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D, 기간을 산정할 때 within 2 days of May 25
기간은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의 총 3일의 기간을 의미한다. 25일 이렇게 있고 within 2days잖아요. 앞으로 2일이니까 23, 24. 뒤로 2일이니까 26, 27. 그래서 23일부터 27일까지 총 5일의 기간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답은 A하고 B만 맞으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무역계약의 수량 조건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 자, 네모 박스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보통 이렇게 수량 조건과 관련해서 문제를 풀 때 가장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체감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껴질 만한 부분이 뭐냐면 톤 부분이에요. 이 롱톤, 숏톤, 메트릭톤 있죠. 이게 파운드로도 전환이 되고 킬로그램으로도 전환이 되는데 셋 다 기준이 달라요. 그 부분이 조금 난해하긴 하거든요. 다행히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 안 나왔어요. 자, A를 보면 piece, each, set, dozen, 낱개로 거래되는 공산품의 계산 단위다. 특히 이제 이 dozen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한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몇 개예요? 12개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 중량 단위가 롱톤, 숏톤, 메트릭톤,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C, 용적 단위, CBM, 그 다음에 CFT 이런 것들. D, FEU, 이거는 컨테이너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데 40피트 컨테이너의 단위입니다. 여기 앞에가 40예요. 40 equivalent unit이라고 해서 40자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앞에가 F가 아니라 T로 바뀌어 있는 TEU가 나오면 얘는 20거든요. 얘는 20피트 컨테이너의 단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의 ML 클라우즈, more or less 클라우즈죠. 과부적 용인 조항 맞고요. 그 다음에 F, LC 거래 시 벌크 카르고, uncountable goods, 즉 살 화물에 대해서는 10%의 과부적을 허용한다. 자, 신용장 거래 나왔으니까 UCP 600 떠올리시면 되죠. 근데 UCP 600에서는 일반 화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이 벌크 카르고, 셀 수 없는 이러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예요? 5%밖에 허용을 안 했어요. 틀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당사자가 5% 말고 10%로 올리자라고 합의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합의에 대한 내용 없이 그냥 UCP 600을 물어봤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G, 그로스라고 해서 12더진이 120개다.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12가 나와 있고 더진이 나와 있으니까 곱하기 12를 하면 되죠. 144개가 됩니다. 틀렸죠? 그래서 A부터 E까지만 내용이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무역계약의 주요 협상 조건 중에서 선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자, 1번에 할부 선적에서 어느 할부분의 선적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그 할부분을 포함해서 이후의 모든 할부분의 선적에 대하여 신용장은 효력을, 여기까지는 잘 맞아 왔는데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실합니다. 그렇죠? 어떤 특정한 할부 부분에 대해서 선적을 못 해줬다? 그러면 해당 건 그리고 그 이후 건들 모두 신용장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전에 선적되어 있던 과거 선적분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선적분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거 건도 마찬가지로 신용장 효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선적 기간으로 on or before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1일 날 혹은 그 전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석하면 어때요? 무조건 11일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약정된 경우 선적 기간은 총 5일간이다? 아니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11일이 되기 5일 전에 이 내용을 보내줬다? 그럼 뭐 맞는 내용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틀렸고. 3번에 신용장의 43P
분할 선적 란에 아무런 표기가 없다면 분할 선적이 금지된 것으로 본다. 이거 되게 자주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선적이 금지가 된다, prohibited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은 금지가 되는 게 맞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허용이 돼요. 금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4번.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선적 기간으로 as soon as possible, 최대한 빨리, immediately, 즉시 등으로 표시한 경우에 개설은행을 포함한 신용장 관련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as soon as possible, immediately 이것들은 말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누구는 즉시라고 했을 때 이거 1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한 3일 이내에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시됩니다. 답은 4번. 자, 12번에 무역계약의 체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에 일반적으로 개별 계약은 매수인의 청약 요청에 따라서 매도인이 청약을 보내면 매수인이 반대 청약을 하고, 반대 청약을 받은 매도인이 그에 대해서 반대 청약을 하는 등 당사자 간의 반대 청약이 반복되다가 결국 어느 당사자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 써 있으니까 뭔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흥정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건을 구매하러 갔는데 물건값이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1,000원만 깎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1,000원은 좀 그렇고 한 500원 할인해 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500원 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800원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저쪽에서 700원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700원 할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행위예요? 승낙의 행위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반대 청약이라는 말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맞는 내용이고. 자, 2번에 중장기 연불 방식에 의한 수출입 등 거래 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 연불 방식은 돈을 나중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래 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주로 포괄 계약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포괄이 아니라 개별 계약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값이 엄청 비싼 것들, 보석류라든지 아니면 해당 물품 가격이 비싼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 내용이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별 계약이고요. 아무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뭐 1년 내내 비슷하게 가격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수량도 비슷하게 받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계약 내용을 한번 세팅을 해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 수 있는 포괄 계약이 적당하겠죠. 답은 2번. 자, 3번에 동일한 상대방과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 거래 조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거래 시 적용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왜냐하면 이 기본 원칙을 규정해 놓지 않으면 거래할 때마다 규정해야 돼요. 이게 보면 계약서를 쓰는 것이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 정해져 있는 양식에 대해서 빈칸만 채우는 형태의 계약서다? 그럼 좀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내용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약이 처음 체결되면서부터 양 당사자의 책임 내용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약 체결할 때마다 한다? 그럼 뭐 계약서 쓰는 데만 한 달 정도 소비되고 막 이래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기본 원칙을 규정해 놓고 계속 쓰는 게 효율적이고. 다음에 4번에 정형화된 계약 조항을 가리켜 일반 거래 약관이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General Terms and Condition이라고 표기한다. 그래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이런 용어도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자, 13번입니다. Entire Agreement에 해당하는 것은 얘는 완전 합의 조항이죠. 자, 1번 계약 위반의 상대방은 계약 위반으로 입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기업 명성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완전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책임 제한 조항이에요. 책임 제한. 그래서 limit of liability,
클라우즈고, 2번에 무역 거래나 기술 도입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얘는 기밀 유지 조항이죠. confidentiality 클라우즈고, 3번에 제조되고 판매된 물품이 소비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 재산의 손상과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제조자 등 여러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런 책임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하는 조항이다. 우리 제조물 책임법이죠, 이거는. 다음에 4번에 계약서가 당사자의 합의를 전부 표시하고 있는 유일한 합의서이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만 합의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외의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게 완전 합의 조항인 거죠. 답은 4번. 자, 14번에 하드십 클라우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 잠깐 보셨죠? 자, 1번에 이 조항에는 단순한 면책 규정만 기재되지 않고 면책에 대한 내용은 하드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행기간이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되는 규정도 있을 수 있다. 굳이 뽑아내자면 얘는 force majeure 조항, 불가항력 조항을 얘기해요. 자, 2번에 이 조항에 단순히 act of God만을 기재한다면 이것도 force of majeure 조항 같은데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포함되지만 파업이나 원자재의 부족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 force majeure 보실 때 act of God, 뭐 홍수, 지진, 그 다음에 파업, 폭동 이런 내용들을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보셨어요. 자, 3번에 계약 체결 당시에는 얘기하지 못했던 경제적 또는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계약대로의 이행이 심히 곤란해져 계약의 본질적 변경이 불가피해진 경우. 사실 이거 앞에서 문제에서 그대로 줬던 내용입니다. 에 대비하는 조항이다. 이게 하드십 조항인 거죠.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계약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강한 조항입니다. 4번에 불법 파업,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을 미이행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조항이다. 얘도 뭐예요? force majeure 조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15번에 다음 조항에 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 네모 박스에 들어가 있는 조항이 무슨 조항인지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Should issuing the letter of credit be delayed? 자, should가 맨 앞에 나와 있으면 if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에 letter of credit의 발행이 어떻게 됐대요? 지연됐대요. 누구의 책임으로? For cause for which the buyer is liable. 바이어의 책임으로 신용장 발행이 지연됐을 때 바이어는 shall pay the seller amount equal to 2/20th of 1% of the amount of relevant letter of credit per each full week. 이게 지연됐을 때 위크별로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조항이구나. As liquidated damages, 뭔가 답이 여기 나와 있네요. net cash or site draft within 3 days, 뭐 쭉쭉쭉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항 뭔지를 알기 위해서 본 거니까 얘는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liquidated damage clause가 되겠네요. 자, 1번에 이 조항에 의하면 계약 위반이 매수인의 자기, 부자기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은 정해진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맨 앞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바이어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에 비엔나 컨벤션에서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금액이 전체 계약금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비엔나 컨벤션 CIHG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3번에 클레임 제기자는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 여기에 정해진 금액대로 손해배상 금액을 주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이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4번에 약정된 금액이 과도하다면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합리적인 한도까지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는 이 금액을 그냥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따지고 봤더니 너무 과도하게 손해배상 예액을 책정해 놨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돈 못 주겠다 이게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가능합니다. 분쟁 해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